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창호가 예 엄마. 뭐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대사를 쳐요. 엄마 죽으면 땅에 묻지 마. 뭐 거의 영화 대사예요. 일반인의 대사가 아니야. 제가 엄마 뭔 말이야? 그랬더니 창호가 엄마는 갑갑해서 싫다. 창호가 너그 애비가 일을 안 한 지 17년이 됐다. 근데 지금도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밥을 차리라고 한다. 근데 밥통에 있는 밥은 안 드신대요. 새로 밥을 하래요. 매 끼. 야. 그리고 냉장고 반찬통 안에 있는 반찬도 안 잡수신대요. 새로 무치래요. 매 끼. 창호가 엄마는 이러고 벌써 50년 산다. 엄마는 산도 다니고 싶고 들도 댕기고 싶은 사람인데 너그 애비를 만나갖고 평생을 이러고 산다. 엄마 죽으면은 장례식도 하지 마. 죽은 날 바로 엄마를 태워갖고 빽가루를 산으로 들러 뿌려버려. 엄마는 갑갑해서 싫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웃지만 슬픔이 묻어나고 근데 누군가 인생을 그렇게 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근데 그거를 은퇴도 없이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한 거죠.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숭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정이 유지됐고 직장이 유지됐고 세상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성장했는데 문제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적 성장은 했는데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아, 나는 아이돌처럼 살았구나. 왜냐면은 30대 후반에 아침마당을 했어요. 50, 60대가 주 시청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지를 계속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해드렸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호! 잘 나와! 엄마 우산 올리라고! 아, 진짜.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매번 강의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한복 입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복 입으면 이상하다고 할까 봐 한복도 안 입고 좋은 시계가 있어도 좋은 신발이 있어도 때로는 그게 소통에 방해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최적합화된 모든 걸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서 좋은 성과는 냈고 몸은 깨졌고 마음의 평화도 개인적으로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은가 봤더니 해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해녀 부부에게 물질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한 3번 정도 들어가고 나서 아주 간단하지만 신비한 삶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해녀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3m에서 5m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군, 5m에서 1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중군, 10m에서 15m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상군이에요. 저는 뭐냐면 1m에서 3m를 들어가는 똥군이라고 해요. 그냥 뭐 군도 아니죠. 그냥 똥이죠. 그냥 뭐 1m, 3m 뭐 그냥 사람 키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씨알이 굵은 거를 따려면 이건 얕은 바다에 있나요? 깊은 데 있나요? 깊은 데 있죠. 그리고 수경은 유리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보면 1.5배 커 보여요. 그래서 전복이 이만하면 해녀가 보기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 꼭 이게 보여요. 근데 올라올 때 꼭 이게 보여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걸 본 지점으로 못 오고 이렇게 가요. 바닷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리를 아니까 올라가다가 숨이 부족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씨알이 너무 굵으니까 다시 숨을 참고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일시적인 뇌의 산소 공급 중단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뇌가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니까 일단 뇌를 딱 끄는 거예요. 잠깐.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더 강한 의식을 갖고 따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깊이에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지나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 해녀이신 분이 은퇴하면서 후배 해녀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네 숨만큼만 허라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숨만큼만 허라이. 네 숨만큼만 해라. 숨에 욕심을 내지 마라. 안 그러면 질식해서 죽거나 잠수병이 사람 몸과 마음에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내 숨만큼을 벗어나서 살았구나. 강인이라는 저 굵은 씨알의 전복을 캐려고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걸 캐려고 내가 계속 들어갔구나. 그리고는 굵은 전복을 캐고 내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졌구나. 근데 참 되게 흥미로운 거는요. 해녀의 물질은 되게 간단해요. 숨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숨을? 네? 아니 뭐라고 얘기하고 틀리면 욕을 먹어버려요. 그냥 숨을. 그래서 들이마셔야죠. 그렇죠. 위에 올라와가지고 해녀들이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숨이 너무 모자란 상태에서 숨을 쉴 때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몸의 간단한 평화의 건강의 원칙은 인간은 숨을 참을 때가 있고 숨을 쉴 때가 있는.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참을 줄만 알고 숨을 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영혼이 숨을 쉬는지.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 있어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아주 잠수야. 잠수. 그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있으면 안 된다기보다 다른 데서 숨을 쉬고 이제 남편하고 잠수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잠수병 생기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숨만 쉬고 숨을 안 참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말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뒤끝 없어. 나 뒤끝 없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참기만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숨을 참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숨만 쉬고 숨을 전혀 누군가를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참아줄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도 참을 줄 알고 숨도 쉴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숨만큼만 살아서 몸과 마음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야, 나하고 이제 큰 차이가 네.
나는 내 일상적인 거의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는 내 이야기의 소재로 삼질 않잖아. 나는 어떤 객관적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밀리지 내가. 에이, 그거 아니. 왜냐면 뭐, 아니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진짜 애기 같으셔. 아, 뭐 애기 같으셔. 애기 같으셔. 애기 같으셔. 애기 같으셔. 아, 뭐 그게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그 우리 김정옥 군의 그 활동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는 네. 도구마가 없다는 것이. 네. 자기의 어떤 도구마를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즉 있는 상태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상식적인 거 이렇게 일상적인 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소중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철학과 인문학이 좀 다른가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활의 지혜지. 생활의 지혜고 우리는 어디 가냐 지식에 근거한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과거 인류가 어떠했고 모든 걸 비교해서 문명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아주 치열한 지식이 필요해. 근데 그 지식의 세계로 내가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민감요법이니까 아무래도 괜찮. 된장 발레입니다. 근데 사실 김청 교수도 이렇게 강연 들어보면 치유나 뭐 위로라든지 뭐 힐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주제를 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받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됐었었고, 그렇지. 본인 스스로. 예, 예. 그리고 강연하면서 그래도 한 몇백만 명의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듣길 원하는 것도 사실은 뭘 더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 괜찮다, 지금만 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정말 잘해주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다고. 사실 자기가 보면 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돼. 근데 그 친한 언니가 야 딱 좋다. 너 나이 먹고 살 빠지면 없어 보여. 너 지금 72kg가 딱 좋아. 살 빼지 마. 살 빼지 마. 뭐 그리고 뭐 또 뭐 나 언니 근데 나 머리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해요 사실. 근데 그 언니가 야 딱 좋다. 너는 학교 다닐 때랑 어떻게 변하질 않냐? 딱 좋아.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좋아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나 쪘지라고 할 때 모르지 않아요. 왜 자기도 눈이 있는데 왜 몰라요? 근데 야 딱 좋아. 근데 뭐 계속 뭐 컨설팅하고 그러면 치는 아이고 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살면서 네. 관찰되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네. 또 지금 상당히 섬세하게 말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캐치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네. 네. 하는 소재를 계속 발견하고 네. 그러니까 살면서도 소통의 소재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약간 그 인생 상담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는 거야. 온라인으로 제가 사실 미리 고민 몇 개를 접수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상담하면 과연 김창욱 교수와 도희 선생님은 어떤 답을 내려주실까? 어떤 분이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입니다. 엄마도 70세가 다 되셨는데 네 아버님 아니니? 군대 부하쯤으로 생각하시고 막대하세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피해가 안 가게 아버지에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부터. 엄마 이혼도 좋은데요. 너무 같이 살라고 하지 말고
예전 아버지 분들이나 흔히 말하는 어른들에게 사실은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번은 저는 햄버거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빵과 빵 사이에 뭘 넣는 것처럼 먼저 아버지의 이때까지 해오신 것에 대한 인정.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크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래서 저희 이렇게 다 학교 다니고 아버지 그랬어요. 물론 한 게 없으면 어떻게든 찾아야죠. 어떻게든 찾아서. 장점 하나 골라내야 돼. 어떻게든 아버지의 그 고마운 거를 찾아서 찾아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탁이 좋은 것 같아요. 명령이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가능하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늘 감사해요. 네.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자기가 할 얘기를 정중하게 제안하거나 부탁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마지막은 공로는 항상 아버지에게 다시 돌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는 아버지는 새아빠로 바꿔야 돼요. 새아빠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 의견입니다. 선생님 어떤?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나는 저런 질문은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왜? 우린 철학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철학가 입장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 사회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저렇게 개별적인 거 가지고 나한테라면 근본적으로 나는 저기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할 내가 자격도 없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든. 근데 저것은 나는 처리 못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고 재미있게 그 처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영역이 다른 사람이지. 두 분이 같이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선생님 저는 아까 이제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저하고 비슷한 류의 강연을 하는 강연자들은 잘 안 듣거든요. 오히려 선생님이 아까 하신 어떻게 세상이 더 점점 창조적으로 나가야 되는 근데 이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게 철저한 현상학을 낳는 일이라고 저는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이념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끊임없이 해방돼야 돼.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두고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게 철저한 현상학을 낳는 일이라고 저는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아, 저거는 내가 이렇게 듣고 오히려 된장이나 간장처럼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의 삶의 실험 서적으로서 삶을 이렇게 실험해봐라. 이것이지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생동력이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사명으로 삼은 것이 그 지식이 상아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내가 제일 처음 낸 책도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잖아. 그 당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건. 무슨 여성학개론이라든가 뭐 고대 뭐 문명에 있어서 여성의 인식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여자란 무엇인가. 그게 내가 최초로 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구어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학문의 언어도 구어화돼야 된다. 뭐 하다못해 쌍말이라도 학문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건 아주 혁명이었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사회가 대중화되는데 지식이 대중화되는데 사실은 뭐 지대한 내가 노력을 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내 사명이
뭐 국학을 정립해야 한다든가 이 세계 문명에 있어서의 한국 문명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뭐 이러한 아주 방대한 지적인 작업으로 이제 내 연령이 되니까 다시 나는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 본령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감사하지. 좋아하고 또 듣고. 아까랑 완전 정반대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아내에게 잔소리 듣고 구박받고 인정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요. 사회에서 나름 존경받고 살았는데 유독 아내에겐 그러지 못해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저런 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받고 살았는데 집에 가서는 별볼 일 유독 없다. 아내한테는 존경받지 받지 못한다. 못한다는 것은 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는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된 존경을 못 받은 거지, 저건. 엉터리 존경이지, 저건. 엉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은 보편주의니까 밖에서 존경을 받았으면 아내한테서도 받아야 되고 아, 아내한테서도 받는다면은 밖에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지. 그게 이원적이 될 수는 없대. 없다는 거지.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애비는 밖에서 100점, 집에서 빵점. 너희 애비 같은 놈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밖에서도 빵점, 집에서도 빵점보다는 밖에서 100점, 집에서 빵점이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다. 그래서 너무 본인을 자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밖에서도 빵점, 집에서 빵점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분의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거는 사람이 70이 되면 완전히 굳어서 더 이상의 삶의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시기인데 저분은 아내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젊은 강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묻는다는 것은 저분 안에 유연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사실은 70대 어르신들 치고는 상당히 유연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 네. 네. 이게 내가 이게 묵살해버리는 그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풀어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이 편견이 없이 저런 얘기를 듣잖아.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마지막 이거번엔 딱 중간이야. 어느 젊은 친구신 것 같은데 7년 연애하고 내년에 결혼 예정인 30대 여성이랍니다. 올해 만났으니까 당연히 결혼해야겠지라고 싶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 많죠. 너무 자주 싸웁니다. 근데 그냥 흐르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결혼이란 뭘까요? 저는 이제 친구하고 결혼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친구라는 게 나이가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이 그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의 슬픔을 봤어요. 저 사람의 짐을 봤어요. 그게 모난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근데 저 짐을 내가 내 어깨에 지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이니 저 남자가 저렇게 해서 저게 저 남자의 슬픔과 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짐을 질 감정과 의지도 없고 질 능력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저는 예의 바르게 이별을 고하고 딴 놈을 만나시라고. 왜냐면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내가 그래도 상대방의 짐을 들 만한 넉넉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제가 보기엔 연합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맞아. 끝나기 선물. 전에
제주도에서 살려면 이 책 반드시 읽어야 돼. 네. 제주도 역사를 쓴 거거든. 간단하게 이름만 썼는데 이 이름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유 친필로 네. 고맙습니다. 네. 네.